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지며 정해지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오후에 열린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대북관과 유튜브 수익 탈색 의혹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가 수혜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태스크포스 TF에 합의했습니다. TF는 26일 첫 회의를 열고 수혜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의 민주주의 체험회장인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렸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잇따른 교권 침해 사고에 대한 여야 책임 공방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기록적인 폭우 피해에 대해 여야가 내놓은 수혜 정책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시작부터 김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했는데요. 결국 청문회는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파행 후 다시 진행됐지만 야당 의원들의 자료 부실 제출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되자마자 과거 강경 대북 발언으로 야권으로부터 문매를 맞아온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시작부터 야권의 비판과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후보 지명 후 유튜브 계정을 삭제한 점과 음마 아파트 매입 계약서 등 후보자 자신을 포함해 가족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청문회를 무력화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언급했습니다. 그때에도 이 후보자 자녀의 학비 서류 미제출 등 부실한 자료 제출 논란이 있었지만 청문회는 진행됐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는 유튜브 영상은 불필요한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삭제했고 은마 아파트 매입 자료는 오래전 일이어서 서류 제출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외통위는 제출하지 못한 자료에 대해 김 후보자가 구두로 소명하는 조건으로 오후에 다시 인사청문회를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강경 대북 발언을 쏟아냈던 유튜브의 수익 탈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5년간 유튜브 수입이 약 3억 7천만 원이었는데 사무실 임차 관련 계약서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등 2억 8천만 원에 해당하는 경비 내역 소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많은 경비가 들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이 경비와 관련 세부 내역을 이제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후보께서 이것을 거부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명백하게 저는 탈세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서에 다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 그래 세금 내고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저한테 뭘 또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까? 이 밖에 시진핑 관련 발언 등 구구 유튜버 활동 당시 발언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고 김 후보자는 학자적인 입장이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김 후보자 자질 검증에 집중했습니다. 남북의 가치관과 문화 차이 등을 줄이기 위한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도 너무나도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지금 자료가 없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장마당 등 지하 경제를 포함한 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수해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여야 태스크포스가 26일 출범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와 수해와 관련된 4개 상임위의 여야 간사 등 10명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TF는 다음 주 26일 첫 회의를 열고 수해 복구와 지원 방안, 재발 방지 대책, 수해 관련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잘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모레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수해 지원과 복구 대책 그리고 재난안전 기준 정비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차 혁신안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독자적이고 상시적인 감찰 등 5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책임지는 정당으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선 당 소속의 선출 공직자와 당직자의 비위 의혹을 책임 있게 조사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꼼수 탈당을 막기 위해 복당을 제한하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방식으로 바꾸고 시민 감찰관제 도입 그리고 현역 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으로 바로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반복된 수해, 반복된 책임 논란입니다. 이번에 수해 피해가 정말 극심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여야가 이제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 책임 소재를 두고는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극심한 수해로 이제 한 주 내내 정치권이 수해 복구에 이제 총력을 기울였는데 하지만 여야가 이제 모두 그 수해 원인을 두고 지금 신경전을 팽팽하게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이제 상임위 일정도 연기를 하면서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 수해 피해의 책임 소재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수해 발생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이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 그래서 피해를 더 키웠다고 비판했고요. 또 같은 폭우 상황인데도 지자체에 따라서 피해 규모가 달랐다며 이번 수해가 사전 대비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다. 즉 인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컨트롤 타워 부재라며 깎아내리기 급급한 야당의 모습은 수해 복구와 피해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재난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잘못된 폐습은 이미 구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물 관리하는 그 주무 부처가 문재인 정부 때 바뀌면서 이번에 그 피해를 더 키웠다는 입장인 거죠? 맞습니다. 이 정부조직법이 2020년 말에 개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22년 1월부로 하천 관리 업무가 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당시 물 관리 일원화를 명분으로 이 치수 업무를 환경부로 옮겼다. 그래서 하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주장인데요. 물 관리 업무를 그래서 국토부에 다시 맡기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관리 일원화 역시 수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여권이 다시 꺼내 들었다며 수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네, 여야가 책임 소재를 두고 뚜렷하게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두고도 여야 간의 의견 차가 또 뚜렷하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신규 댐 건설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네. 이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4대강 사업 이후에 방치됐던 이 지류와 지천 이런 정비 사업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 빗물을 모으는 초대형 지하 저수로를 조성을 해서 도심 침수를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서울에서도 지난 2010년과 11년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이 주요 지점 7곳에 빗물 터널을 만들 계획을 세웠지만 이 시장이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면서 백지화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주장을 이 수해의 책임을 전 정부에 떠넘기려는 이 정부와 여당의 물타기 전략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정부가 이번 폭우를 인재임을 명확히 인정하라고 촉구를 했고요.
원인을 밝혀서 이 수해 복구가 끝나고 나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는 것이 재발을 막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이제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한 해병대원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네. 이게 이제 그 구명조끼가 지급되지 않았던 사실이 발견이 되면서 또 이제 국민들이 지금 크게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구명조끼조차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해병대가 당시 수색에 나선 대원들에게 이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이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군을 질타했는데요. 국민의힘 불어난 강물에서 수색 작업을 하는데 왜 구명조끼조차 지급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관련 매뉴얼이 있었는데 지키지를 않았다면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만약에 관련 매뉴얼이 없었다면 또 없는 대로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이제 규명을 하고 현장에 나가 있는 장병들의 안전 대책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달라고 촉구를 했고요. 정의당 역시 재난 구조마저 인재가 되고 있다며 장갑차조차 버티지 못할 정도의 물이 불어난 강을 수색하면서 구명조끼 지급하지 않았다며 맹비난을 했습니다. 네, 한편 그 오송 지하차도 침수 당일에 경찰관들 대응에 그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게 이제 오늘 이게 좀 전해졌죠?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가 되는데요. 아마 이 문제도 국민들이 크게 분노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고 당일 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서 112 신고가 최소 2건이 있었는데요.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이후 감찰이 시작되자 마치 출동했던 것처럼 관련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정황이 파악이 됐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힌 겁니다. 이에 국무조정실 오늘 수사 의뢰서를 검찰에 접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 충청북도와 청주시 그리고 경찰 등 이 관련 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렇게 네. 이 경찰의 허위 보고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앞으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이슈를 좀 길게 다뤄봤는데 두 번째 이슈픽도 살펴보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입니다. 김남국 2호 제명 의원 될까? 어제 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에게 이 최고 수준의 징계죠. 제명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 현역 의원이 제명된 것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 신민당 총재였는데요. 그 당시에 뭐 정치 탄압의 일종으로 제명된 것이 헌정사상 유일합니다. 네. 어제 저희 이제 그 토론회에서 대기자 이제 토론회에서는 예상이 이제 뭐 두 분 다 국회 출석 30일 정도가 네.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오늘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어제 저녁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비공개 회의에서 징계가 말씀하신 대로 최고 중징계. 그러니까 이제 뭐 제명을 권고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그 윤리심사자문위의 어떤 논의 시간이 좀 길어졌잖아요. 아마 네. 제명을 권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쨌든 제명 권고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나왔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이 이 상임위 도중에 200번 넘게 이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을 파악했고요. 김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을 팔아서 보유하고 있던 이 현금성 거래소 잔고가 약 99억 원이고 이 중에서 9억 5천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윤리심사 자문위가 파악한 거래 내역이 이제 주로 빗썸과 업비트를 통해서 이루어진 위믹스 거래이기 때문에 뭐 이른바 잡코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잡코인으로 불리는 다른 뭐 가상자산 거래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거래 횟수나 금액은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그 징계 절차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윤리심사 자문위의 결과를 뭐 윤리특위가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이제 자문 의견을 내는 자문위이기 때문이고요. 네. 또 징계안에 대한 처리 시한이 따로 없고요.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있을 만큼 과연 이제 윤리특위 그 소위와 전체 회의를 다 통과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고요. 만약에 윤리특위를 통과하더라도 이 본회의에서 이 최종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제명안이 통과가 되려면 이제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국회 역사를 돌아보면 이 대체로 제명안이 본회의에 올라와도 부결이 되거나 아니면은
본회의 표결 전에 보통 의원직을 사퇴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에는 제명되는 의원이 없었다. 이런 것이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이슈픽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아 살해도 일반 살인죄로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그 네.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영아 살해죄도 일반 살인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제 개정이 된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영아 살해에 대한 그 처벌이 그동안 좀 약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여론이 좀 있었고, 네. 일반 살인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이제 본회의를 이제 통과한 거죠. 예. 앞으로 영아 살해 때도 최대 사형까지 그렇다면 이제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저기 영아 살해죄가요. 그런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이 된 건데요. 일반 살인죄가 이제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치면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즉 일반 살인죄는 최소가 징역 5년 이상인데 영아 살해죄는 이제 많아야 최대가 징역 10년이고 뭐 이마저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요. 법이 바뀌면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살인죄처럼 사형까지 최대 사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이 그 70년 만에 개정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1953년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네. 그 당시 형법 제정 당시 만들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년 동안 한 번도 고쳐지지가 않은 건데요. 네. 이 1953년이면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이 전시 상황이 끝난 상황에서 이제 아이를 낳아도 이 키울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영아 살해죄에 대해서 좀 형량이 높지 않았던, 그러니까 현실을 좀 반영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최근에 뭐 출생 신고가 안 돼서 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이 이 보도가 되면서 여야가 법 개정의 뜻을 모은 겁니다. 네, 70년 동안 법이 개정이 되지 적이 없다는 건 사실상 뭐 좀 방치돼 있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법의 테두리에 속하지 못한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여야가 이제 입법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보호 출산제도 이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그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네, 이제 보호 출산제 논의는 이제 출생 통보제와 함께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뭐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지난달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출생 통보제,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신고를 의료기관이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출생 통보제가 이제 지난달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출생 통보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1년 동안 이 보호 출산제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보호 출산제는 임산부가 익명을 보장받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정부와 여당은 이 출생 통보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 하루빨리 이 보호 출산제도 논의가 돼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이 보호 출산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친모의 익명을 보장함으로써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단점들, 이런 단점, 문제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지원책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내년 7월에 시행되는 출생 통보제에 발맞춰서 이 보호 출산제는 물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지원책들, 그러니까 뭐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보완책이겠죠. 네. 이런 보완책들이 함께 마련돼야 입법에 더욱 속도가 붙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보완해야 될 법이 이제 많아 보입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이번 주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교실에서 벗어나 의회 민주주의 체험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국회에서 열린 건데요. 그 현장을 강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어른이 앞에 선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의원의 대표 선서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개의 선언으로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본회의가 시작됩니다. 전국 99개 초등학교에서 모인 어린이들이 오늘 하루 국회의원이 되어 입법과정 체험에 나선 겁니다.
어린이 의원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대정부 질문을 펼쳤습니다. 주치 감형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고 폐의약품 수거 체계 개선 방안 등 현실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습니다. 폐의약품이 토양에 매립되거나 도시화수로 배출된다면 공기, 토양, 수질 등의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의원님이 제안하신 환경 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한 폐의약품 분리수거와 폐기물 배출을 잘 관리하자는 제안에 적극 공감합니다. 배출 시설 및 장소를 확대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의원들은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열띤 찬반 토론도 진행했습니다. 이 중 어린이 의원들이 직접 뽑아 본회의에 부의한 우수 법률안은 총 7건. 최근 강남 학원과 마약음료 사건으로 경각심이 커진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과 전 세계 AI 열풍을 일으킨 챗GPT의 올바른 활용에 대한 법안들이 눈에 띕니다. 505 번호를 누르면 연결되는 청소년 마약 예방 통합센터는 점점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율이 급증하는 시기에 위험한 환경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센터입니다. 어린이 의원들은 신중하게 투표에 나섰고 학교 화장실 미화 개선과 위생용품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어린이 의원들은 이번 어린이 국회로 미래 정치 지도자의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직접 와서 해보니까 뭔가 학교에서 하던 거랑은 색달라서 신기했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것을 실제로 보게 되어서 즐겁고 되게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19번째를 맞은 어린이 국회. 의정연수원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대면 개최하게 돼 더 뜻깊다며 앞으로 지방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참가 학교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는 조금 참석하는 학교 수나 어린이들 수가 좀 줄었어요. 근데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특히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 좋은 경험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저희가 홍보하고 또 특수학교 어린이들도 이 행사에 편안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더 홍보하겠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 개선 소위가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상임위 등 규모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을 논의했습니다. 여야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정부 부처를 피감 기관으로 둔 11곳의 상임위와 예결위까지 모두 12개의 상임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옮기자는 김진표 국회의장 규칙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단 의견도 청취했는데 자문단은 국회 규칙에 세종의사당 완공 기간을 2028년까지로 명시하고 국회가 세종과 서울로 이원화됨에 따라 빚어질 수 있는 입법부 비효율에 대한 해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 최초로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투르크메니스탄 국가 최고 지도자 국회의장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의장은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경제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왔다며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입증된 해수 담수화 분야와 한국 전기차, 의회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2030 부산 엑스포 개최를 위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최저임금입니다.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으로 내년부터 최저임금 노동자는 매달 5만 160원을 더 받게 되는데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5%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3.5%에도 못 미치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인 10,000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붙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만 원이 8표, 그리고 무효가 1표 나오면서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됐는데요. 110일 동안 역대 최장 기간을 심의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표결에 붙여진 겁니다. 물가나 경제 성장률 등과 연계해 좀 더 전문적인 계산 방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었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역대 두 번째로 짜릿한 최저임금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최저임금은 1만 원 되어야 한다는 노동자의 바람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의 싸움,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아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야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결과적으로 실질임금이 감소됐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고요. 반면 여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장을 체감하지 못한 아쉬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미 폭등한 물가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의 위원회 양측이 서로의 주장만을 관철하다가 매번 공익위원회 절충안으로 결정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투표로 결정하는데요. 사실상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독일은 공신력 있는 연방통계청이 제공하는 월별 임금 현황을 바탕으로 9명의 최저임금위원이 인상률을 결정하는데요. 우리와는 달리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제3의 세력이나 정치권의 개입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영국은 통계청이 작성하는 주당 평균 소득 등을 지표로 9명의 노사정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다수결 투표가 아니라 전원 합의로 최저임금을 정하고요. 스위스 역시 소비자 물가 인상률에 최저임금을 연동시켜서 노동자의 최저 생계비 유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현재 같은 소모적인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통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네, 정치권의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여심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현안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서희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비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애도를 하고 또 원인 규명을 함께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정말 많이 슬펐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보도에 따르면 교사 4명 중 1명이 이런 교권 침해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치료도 받고 있다. 이런 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또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서희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학생 인권은 우선시한 반면에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자, 교권 침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지만 국회 교권 보호 관련 법안 심사는 올해 0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 아동 학대 면책권 부여 관련 법안. 자, 이게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저도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슬펐습니다. 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주호 장관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 인권 보호만이 이번 사건의 원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사 당국이 자세히 밝혀야겠지만 학생 인권 보호가 이번 사건의 원인인 양 이렇게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사도 학생도 모두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보호받아야 되죠. 학생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대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계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아동복지법이 강화되고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상대적으로 교사들의 그 교권 보호가 미흡했다는 인식이 우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교육위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고요. 아무쪼록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이 또 아동학대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네, 그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에는 또 학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최근에 교권 추락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법 개정에 조금 더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좀 학생 인권과 교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정교한 입법을 통해서 균형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 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학생 인권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교권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 저는 이 두 가지 단어 자체에서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서울시에서 요즘에 좀 찬반이 뜨거운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경우도 좀 폐지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학생 같은 경우는 인권이고 교사는 인권이 아니라 교권이라고 보통은 좀 이야기가 되거든요.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교사의 인권도 좀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좀 다양한 갈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도 교육 활동이 조금 침해되고 이런 환경이 있더라도 교사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범위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거든요. 아동 학대 신고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정당하게 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없었다라는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조금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서 여기에서 다양한 양상들이 조금 발견이 되고 있고 또 전에는 목격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도 조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여야가 이 교권 보호 관련해가지고는 좀 속도를 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 교권 붕괴는 진보 교육감 탓이다. 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형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그런 이야기를 또 했더라고요. 최고위원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그렇게 정쟁에 끌어들여서 이용을 해야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 정쟁으로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야만 좀 속이 시원한지 오히려 묻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저는 진보 교육감이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3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 8년, 9년 동안 이제 10년 차로 넘어가는데 좀 그동안 그 안에서도 좀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카르텔이 형성되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진보 교육감이 인권을 중시하지만 학생들의 인권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교사들의 인권을 조금 보호하는 것은 조금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라고 부족했던 이야기를 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이다. 자, 이어서 저희가 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각 당이 가진 이슈와 또 리스크에 대한 질문 하나씩 먼저 드려볼까 하거든요. 자, 먼저 최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하자 SNS에 이런 고사성어를 하나 올렸습니다. 과하지욕. 이게 뭐 다리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심경을 또 밝혔다가 또 황급하게 지웠는데, 자, 이르면 그 다음 주에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번 사안 어떻게 보셨고 또 당내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좀 더 빠르게 사과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뭐 지난 15일 날 쉬는 날 운동하는 것은 자유다, 뭐 잘못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19일에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된 건데요. 지금이라도 사과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과하지욕이라는 사자성어를 SNS에 올렸을 때 과연 홍준표 시장이 정말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가는 조금 저는 꼬집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뭐 징계 수위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당내 분위기에서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 권칠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천안함 막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조금 가슴 아픈 사고를 가지고서는 정쟁화하려고 했다가 뭐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고 지금은 조용히 있는데 이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이렇게 징계에 조금 수위를 높여서 국회 안에서 좀 도덕성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좀 이런 막말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를 연다든지 아니면 혁신위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불체포 특권 이것도 뭐 같이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회 자체가 조금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홍준표 의원 징계 절차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슬쩍 그 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한 이야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에 혁신위가 제안을 했고 얼마 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권칠승 수석 대변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홍준표 시장과의 사례를 비교하시는 건 부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 몰라라 하고 혼자 골프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비교 대상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 안기령 대변인께도 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남국 의원은 어제 그 국회 윤리자문위가 자신에게 국회의원 제명 징계를 권고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공정했는지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는데 오늘 그 민주당 혁신위는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어도 민주당 자체에서 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징계 권고에 대해서 먼저 당 반응 궁금하고요. 앞으로 그 민주당 차원에서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당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외부 인사가 중심이 된 윤리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다들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하는 다른 의원들이 더 있기 때문에 총 11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어제 나온 건 자문위의 권고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징계가 이뤄지기까지는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뭐 여야 의원들이 자문위의 권고가 적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뭐 조금 얘기를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제명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뭐 자진 탈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자진 사퇴할 마음이 있었으면은 조금 진작하지 않았을까. 민주당이 이 상황을 좀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 김남국 의원의 선택을 한번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 김 의원이 만약에 그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1979년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에 그 44년 만에 또 의원직 박탈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민주당 차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네, 홍준표 시장 이야기하셨을 때 네, 저희 당 한마디 더 하시는 건가요? 인사들 네.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사실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던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문위에서 제명 권고를 받았는데 아직 네. 아무런 그 논의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진 탈당,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또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격이 나오는데요? 저는 권칠승 의원 얘기를 한 거는 사실 권칠승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막말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석 대변인. 그래서 그 당직이라도 내려놓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을 드린 겁니다. 당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홍준표 시장 시장직을 내려놓을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윤리위에 가고 그렇게 되네요. 더 네.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시장직을 내려놓을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윤리위와 홍준표 시장의 결정을 한번 네. 지켜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 현안에서 정책 토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심한 수해 상황에 여야는 그 현장 행보를 보이면서 수해 복구에 정말 초당적인 협력을 외쳤는데 하지만 그 해법을 놓고서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선 오늘 여야가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 TF 구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26일에 그 첫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도 그 기록적인 폭우 피해에 대해서 하루빨리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자, 이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복구와 지원은 신속하게 그리고 폭넓게 충분히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체감을 하려면 경제가 함께 활성화돼야 합니다. 하지만 수해 상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채소들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예정이 된 상황이라서 좀 국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해 수습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넓게 보자면 추경의 필요성이 명확해 보입니다. 네, 민생 차원에서 보자면 물가도 많이 상승을 하고 또 교통요금도 많이 오를 텐데 추경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부는 추경은 확실히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그 편성된 재난대책 예산과 예비비로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사실 추경이 연례 행사도 아니고 이게 국가 재정 건전성이 지금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 속도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이 다 짜여진 예산 수레바퀴 이 예산서에서 또 추경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주장이 이해가 가지는 않고요. 수해 복구를 위해서 좀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야 하고 여야가 좀 이 총력을 다해야 되는 데는 아마 공감을 다 하실 겁니다. 근데 정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한 규모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식품부 재난대책비가 3,970억이고요. 그리고 행안부 재난안전특교가 2조, 그리고 기재부 목적 예비비 2조 8천억, 다 합치면 5억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예비비까지 이제 다 끌어서 쓴다고 하면은 추가로 2조까지 더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다음 주에도 비가 온다고 하고 이 수해 피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계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추경부터 하자고 하는 거면은 누가 추경 심사를 들어가고 그 예산서 지금 공무원들은 다 현장에 파견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현장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추경 예산서는 누가 만들며 이게 추경이 급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추경을 하면은 의원들이 각자 이 쪽지 예산이라는 것을 챙길 수 있습니다. 쪽지 예산이요? 네. 그 추경에서 그 수레바퀴를 맞추는 과정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금액들이 남거든요. 그거를 이제 지역 예산이나 이런 걸로 챙길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제일 거대 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을 때 추경을 한 번이라도 더 해서 좀 호주머니를 불리려고 하는 심보가 아닐까 좀 이런 걱정까지 들었고요. 네. 사실은 앞에서는 재해복구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봐
좀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생각이 납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나를 추경불호라고 불러달라라고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자, 주말부터 계속해서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아직 비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재해로 인한 추가 피해가 이어질 수 있고, 동시에 그 하반기 경기 침체가 우려돼서 그 추경 편성 논란이 사실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최 의원 의견에 좀 반박을 해주실까요? 그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이권 카르텔의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추경 편성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재난과는 다르게 이번에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제 그 당 지도부와 함께 경북 안동과 예천 다녀왔는데, 그 산사태 피해가 난 예천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직접 두 눈으로 보셨군요. 네네, 다녀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네. 그냥 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을이 토사에 뒤덮인 거였더라고요. 기존에 산이 아니었던 곳이 산처럼 돼버렸군요. 네네, 토사에 다 묻혀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직접적인 피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여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비비를 통해서 바로 신속하게 지원을 하고, 다만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장기적인 과업을 위해서는 추경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사실 그 수해 피해가 확산되면서 여야가 상임위에 계류된 수해 복구 관련 법 처리를 위해서 속도를 또 내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자라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그 사실 여야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이 수해 방지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어떤 법안들이 통과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수해 방지 관련해서는 21대 국회 들어서 총 최소 27건 정도 지금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작년 흰남노 태풍 때도 큰 피해를 입었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차장이 침수가 되는 사고도 됐죠. 있었고, 네. 또 서울 신길동 같은 경우에는, 신림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 사태도 네, 있었습니다. 반지하, 네. 네. 그래서 이 작년에도 줄줄이 그 흰남노랑 연이었던 그 침수 피해에 대해서 좀 관련된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가 됐었는데, 이게 세간 관심이 줄어드니까 뭐 잊은 건지 아직 처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수해 방지법도 작년에 이렇게 법안 하나하나 좀 잘 들여다보고 미리 처리를 해놨으면 올해 이런 큰 피해가 좀 줄어들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이야기 나누었던 교권 침해랑도 좀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이 터져야 움직이는 국회, 아니면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법안 처리, 좀 이런 것은 국회가 분명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자 의원이 발의한 그 하천법 개정안이 있거든요. 네. 이 홍수가 났을 때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국가 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이 주요 지방 하천들을 국가가 하천 공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있고요. 네. 또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이 민간 건축물이 침수 대비 시설을 필수로 설치하는 그런 걸 골자로 하는 법안도 있고요. 그리고 최춘식 의원이 지하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에 발의를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랑 지자체장 이 사전 침수 예방 대책을 실시하는 의무를 갖도록 하는 네. 법안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 복구가 되는 대로 얼른 국회를 열어서 의원들이 좀 이 법안 처리하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여당 측 의원분들은 주로 그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다가올 재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좀 안전한 그런 법안들을 좀 많이 논의를 하신 것 같고, 반면 민주당은 수해 방지 이외에도 그 피해 농업인 보상,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 등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좀 통과되길 바라는 법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네. 이번에는 여야가 좀 뜻을 모아서 빨리 법안 처리하기를 저도 바라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도시침수방지법 그리고 하천법 등 19개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법안으로 들리는데요. 네. 먼저 건축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걸 의무화하고 관련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 농어업인들을 보호하는 보상해주는 내용의 법안도 다수 이제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의 경우엔 그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보상을 또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 얘기는 꼭 들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부 여당이 이번 수해 피해 원인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탓이라면서 이 4대강 보호 해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오늘 그 문정권에서 4대강 보호 해체를 벌인 관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 자, 이거 환경부와 시민단체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그 금강 영산강 보호 해체 결정을 내릴 때 그 좀 시민 단체가 주도를 했던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은 4대강 네. 반대 시민 단체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 지시 역시 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당국이 좀 더 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제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요, 문정권 초창기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 평가단은 보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둡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문위원 43명 중에 25명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 추천 인사들이었고 네. 이 기획위원회에 들어간 8명 모두 다 좀 그 시민단체 관련자였던 것으로 나타나서 조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하고, 그리고 보해체 결론을 낼 때도 좀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있는 것처럼 결과를 만들면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 분석 없이 그럴듯하게 그냥 명분만 앞세워서 졸속으로 추진했다는데 설득력이 생기는 대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뭐 명분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졸속으로 처리가 됐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여당과 정부의 물타기 전략이다.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들어볼까요? 전형적인 물타기죠. 참 수해의 책임, 그러니까 수해를 막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쟁화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경우에는 늑장 대응, 부실 대응이 원인입니다. 지류하천 범람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거든요. 정부 여당은 1년 전에도 폭우가 왔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아주 큰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는지, 그리고 올해 또 예견된 폭우에도 아무런 대비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귀국을 미루고, 그리고 여당의 지자체장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골프를 치러 가고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보이고요. 하다 못해서 수해 책임을 돌릴 대상을 찾다가 10년 전 일까지 꺼냅니까? 문재인 정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제작한 홍수 위험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오송 참사 때는 왜 이걸 활용하지 못했습니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성은 없고 전 정부 탓만 하는 게 정말 구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마지막으로 두 분 한 번씩 짧게 답변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자, 이에 대한 이 답변도 좋고요, 반박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할 내용들을 각자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호 해체 결정이 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는 데는 개인적으로 전 동의를 하고요. 지금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이 홍수 피해를 막자고 조금 재검토가 들어가고 또 다시 4대강 사업 되살리기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환경부의 결정에서 제가 읽을 수 있는 건 국민 안전과 이 홍수 피해 대책을 좀 예방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여서 좀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대변인. 온라인상에서 무정부 상태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이 재난마저도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예전에 토건 세력을 앞세워서 진행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재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이번 주말부터 또다시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비 예보가 또 나와 있는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여야가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 복구에는 또 한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정쟁보단 협치로 수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